자, 공업지의 입지 선정의 또 최초의 이론이 배버죠. 자, 이 배버의 이론인데, 이 배버는 우리가 가끔 출제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상업지, 상권 분석 모형이 제일 출제원이 우선 거기부터 딱 출제 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를 두 문제 내고 싶다. 그러면 나오는 게 공업 입지예요. 두 문제 내고 싶다면은. 자, 그래서 최초가 누구냐 하면 알프레드 배버입니다.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이 배버는 1909년도 독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공업 입지의 관화라는 저서를 통해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배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중요 요인을 보는데, 수송비, 노동비는 임금이죠. 인건비. 그리고 집적. 자, 여러분, 집적은 한 장소의 공업이 우리가 집중함으로써는 이 집적이 또는 집정력이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 요인을 우리 중요하게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버는 1909년 이 당시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은 우마차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를? 수송비. 그 중에서도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라는 거. 예, 판매비가 아니라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기는 건 13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송비는 또 거기 봤더니 우리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 있거든요. 수송비는 우리가 직접 수송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수송비 결정된다. 이 지문은 22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지문이 되겠죠. 자, 수송비가 또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조건, 노동비, 집적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이 생산, 이와 같은 노동비나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네, 이것은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하면 할까요?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하면, 변화가 없다면은 뭐가 영향을 줘요? 요건 변화가 없으니까 수송비죠.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수송비를 운송비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뭐다? 배버. 그러니까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버는 우리가 배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배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은 이게 삼각형 요거 얘기하거든요. 자, 이 삼각형에서 배버는 원료 산지는 두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가정을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 원료 산지는 두 개, 시장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때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뭐 토는 생략, 단위는. 자, 이때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뭐? A.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또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모두 Z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수송비는 뭐에서 결정된다?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이걸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얼마? 거리에다가 뭘? M1 원재료의 무게를 요거 두 개를 곱해준 게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그러면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또 거리에다가 뭐를? M2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걸 더해주면은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재료 수송비죠. 자, 여기에다가 또 뭐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와 무게를 곱해준 C와 요걸 곱해준 건데, 이것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더해준 게 바로 총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돼? 다른 노동비나 집적이익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뭐에서 수송비만 변하잖아요. 이때는 이 총수송비, 이 총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베버야. 이 베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이라고 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베버의 이론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레쉬가 나오고 있죠. 그 한 장 넘기면은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을 해서 나타난 게 레쉬예요. 레쉬. 그래서 레쉬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최소화시켜야 되는 걸 비판을 해서 뭐죠? 여기는 수요가 뭐가 돼야 된다? 최대. 네? 수요가 뭐가 되는지죠? 최대가 되는 지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즉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장소에 공업이 뭐 해야 된다? 입지를 해라. 결국 말 그대로 수요가 뭐가 되는지죠?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공업이 입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 베버가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베버가 여러분이 13회 시험도 나오지만 15회 시험은 요 그림 나왔죠. 베버의 입지 삼각형 15회 시험. 이 관련된 내용은 또 24회 시험인데 보통 우리가 올해 9회인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별표 하나에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 베버는, 자, 또 이 베버는 원료를 두 가지로 봐요. 자,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 보편 원료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고 한다?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는데, 이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우리는 수송비의 영향을 요거는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베버는 또 뭐를 설명하죠? 원료 지수를 설명을 하는데, 원료 지수 M을 보면은 이 원료 지수는 이 편제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편제 원료의 중량을 어떻게 돼?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면은 원료 지수라고 봐요. 이때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요 두 가지에서 가끔 여러분 모의고사든 시험이든 나오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5회, 15-1, 16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시험 지문에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건데, 자,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M이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큽니다. 이때
이 편제 원료를 소비진 시장까지 운송해 와서 생산하면요,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어디 있어야 돼?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료 지향형,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 또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고, 또 편제 원료를 또 많이 사용하는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 반대로 M이 1보다 작으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그럼 제품의 중량이 크면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돼요?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면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어디에? 소비지인 어디에? 소비지인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자, 이 시장 지향형 입지는 이 중간재나 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 맥주 산업, 이 청량 음료 산업은 어디에? 시장에 입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편 원료를 또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라든지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는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산업, 이런 것은 어디에?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이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거든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입지형 산업. 자유입지형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항공기 산업. 이런 건 대표적이죠. 자, 여러분이 시애틀 미국 보잉사가 전 세계 주요 부품에 발주를 해요. 그럼 부품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 와서 시애틀에서 조립해서 활주로에서 띄워서 해당 국가 갖다 주면 끝. 인도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에 입지하든 관계가 없어요. 네? 자유입지형 산업. 대표적인 항공기, 이런 산업이죠. 자, 노동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임금은 싸야 돼요. 그리고 또 미숙련공을 또 많이 활용하는 이런 산업일수록 우리 노동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섬유, 신발,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지향형 산업. 요즘 우리 섬유, 의류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요, 인건비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요?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많이 가요. 옛날 중국 많이 갔는데 중국도 이제 비싸서요.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옷 살 때 잘 보셔야 돼. 딱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인지 잘 보셔야 돼. 우리나라 거기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다시 역수입해 들어와요. 싸니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갤럭시, 옛날엔 구미에서 생산했거든요. 구미에서 옛날에 4년 전에 2억 개를 생산했는데, 거기 이제 10%도 생산 안 해요. 인건비 비싸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베트남 갔잖아. 베트남에서 여러분 갤럭시 에이스 생산하는데 90% 거기서 생산해요. 베트남에서. 다 갑니다. 백색 가전 다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 갔죠. 백색 가전. 광주 공장에서. 다 인건비 때문에 다 넘어가, 외국으로. 인건비가 비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트남 여러분 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고 비싼 임금이 35만 원이야. 35만 원 월. 우리는 몇 명 고용해야 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 화웨이가 무섭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모 회사 딱 찍고 화웨이 절대 부품 주지 마라 하잖아. 인건비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스마트폰 전부 베트남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연구 인력만 남는 거예요. 그 노동 지향이.
또 자동차 같은 건 집적이야, 집적. 여러분, 집적은요,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럼 직접 지향형 산업은요, 수송비 비중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송비 비중은 별로 없는 산업인데, 여러분이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생산된 제품을 공동으로 수송,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키는 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 이런 건 직접 지향형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를 집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벨기에 앤트워프에 전 세계 화학 공장이 다 모여 있죠. 이런 게 집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유조선 배를 통해서 석유를 울산에 가져와서 울산에서 정제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구로 공급을 한다. 그럼 울산에서 뭐가 돼? 지금 수송수단이 바뀌고 있어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환,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뭐야?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20세기에는요, 굴뚝 산업이에요. 굴뚝에서 막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발 스모그를 해서 뭐 미세먼지가 막 날아오잖아요. 황사풍 따서 막 날아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상당히 뭐한데, 그 뭐 어쩔 수 없어. 뭐 바람다 날아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 굴뚝은 아직 중국은 굴뚝 산업이 많거든요. 우린 굴뚝 산업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이용하는 산업은 대도시 내에 입지를 해요. 굴뚝 없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IT, 정보통신 이런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인데 그런 산업을 우리 뭐라고 하냐? 굴뚝 없는 그런 산업, 탈족 산업이라. 탈족 산업. 용어가 좀 어렵죠? 굴뚝 없는 산업, IT 이런 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탈족 산업이 거의 주가 돼. 우리나라 산업 많이 재편되면요, 앞으로 그런 산업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좀 있으면요, 10년 뒤면요, 석유 이용 뭐 안 합니다. 뭘로 가요?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석유를 이용하는 제품이 거의 많이 죽어 들어가는 시대로 갑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지역 경제 기반 이론인데,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비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 두 가지 활동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기반 활동은 어떻게 돼?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그 지역 경계바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비기반 활동은 그 지역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이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요,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먼저 해야 돼요. 그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해서 비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게 지금 배우시게 되는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자, 그 경제 기반 이론에서 우리가 시험에 또 출제를 하는데, 2년 전에는 또 계산 문제 냈는데, 요거 출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들어가면 돼요. 입지계수, 입지상, LQ라고 해요. LQ인데, 자,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한다? LQ라고 해요.
LQ. 여러분, 광명의 기반 산업은 뭐예요? 광명 사시잖아요. 없어요? 없는가 보네. 자, 분모는 뭐다? 전국이고요. 분자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뭐 Z 지역. 여러분 계산하려면 이 수식을 꼭 암기해놔야 되거든요. 분모는 전국이거든요.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여러분 시험에 고용자 수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산업 생산량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고용 소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자,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전국의 I 산업, 예를 들면 전자 산업, 섬유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게 있겠죠. 그럼 I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계산을 할 때는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전국 전체, 전국 I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I 산업 표를 볼 때 요걸 잘 확인하면 돼요. 이때 그러면 Z 지역이잖아요. 이 어떤 지역, 이 Z 지역에 있어서 특정의 I 산업이 있는데 이 I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이때 LQ가 1보다 큰가 계산을 했을 때 이 값,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요,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Z지역 전체 산업에서 Z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야? 크다는 얘기예요.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지역 경계 바깥, Z지역 경계 바깥 다른 지역,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야. 그럼 인천하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산업, 광주 자동차 산업 이런 식으로. 예? 기반 산업. 그럼 이 LQ가 1보다 작다는 것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 말은 Z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 판매를 하게 돼요. 수출을 못해. 수출 안 하는 이 산업을 우리 무슨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1일 경우에는 분모 분자가 같아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 상태로 소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계산해서 요거 판단할 줄 아시면 되는데, 우선 계산을 하려면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 할 때는. 자,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뭐 다 계산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127페이지 12번 문제 보시면은, 자, 그 A도시, 여러분 A도시 하나만 봅니다. A도시 섬유산업만 볼게요. 자, A도시 섬유산업만 보는데, 자, 맨 오른쪽은 전체고, 맨 밑에는 뭐다? 전국. 자, 괄호 찾으러 갑니다. 맨 밑에 전국, 전체, 전국 전체 만나는 게 얼마? 2천. 찾았죠? 그러면 그게 2천이야. 전국 전체. 그럼 또 전국 맨 밑에 칸과 I 산업인데 아까 뭐라고? 우리 A 도시만 본다고 했어요. A 도시의 섬유만 본다고 했어요. 섬유 얼마? 예? 전국에 있어서 섬유 산업 얼마가 나와요? 전국의 섬유 산업? 1000? 섬유인데? 자, 1000 칸 전국 섬유산업 만나는 거 1000. 자, 그리고 Z지역 A도시죠. 두 번째 줄 A도시와 전체 만나는 게 얼마? 400. 그 A도시와 섬유산업 만나는 게 얼마? 250.
그러니까 그 표에서 숫자 요거 칸을 잘 맞춰서 숫자만 잘 들어가면 돼. 요것도 계산 못하면 안 되지. 내항의 곱은 뭘로?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요건 얼마? 5, 25, 5, 8, 40. 내항의 곱은 얼마? 1 곱하기 8 분모, 2, 5, 10은 뭐? 분자.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죠. 4분의 5는 얼마? 1.25. 1.25는 1보다 크니까 A 도시의 섬유산업은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표 가지고 잘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2년 전에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12회 시험과 15회 시험은 요거 이론으로 출제를 했어요. 요 수식 2회를 요거 하고 있는가 출제했고요. 16회, 18회 시험, 21회 시험, 27회 시험은 아까처럼 표가 주어져서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문제 나올 때는 꼭 표를 이용해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자, 경제 기반 승수로 갑니다. 자, 127페이지 밑에 경제 기반 승수인데,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이 기반 산업, 여러분 그 지역, 자, 여러분 광명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인구의 변화가 광명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 게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우리는 어떤 지역의 뭐죠?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전체, 그 지역의 전체 총 고용 인구, 전체 총 고용 인구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총 고용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 명 할까요? 총 고용 인구가 50만 명인데 기반 산업 고용 인구는 10만 명이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경제 기반 승수는 5가 돼. 자, 그럼 이 수식에서 그럼 총 고용 인구. 자,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 전체 고용 인구는 여기에 뭐를 곱해 준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 이 경제 기반 이 승수에 뭐를 곱해줬다? 이걸 곱해준 거잖아요.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줬는데 문제는 지금 얼마다? 경제 기반 승수 얼마? 5예요. 지금 5인데, 자, 여러분 올해 2018년도에 기반 산업에서, 자, 여러분 올해 2018년도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다. 1000명을 고용하면 경제 그 지역의 기반 승수가 오니까 곱하면 얼마 돼? 그럼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더니 지역 전체 고용 인구는 5000명이 돼요. 그러면 얼마? 5000에서 1000을 뺀 나머지 4000명은 비기반 산업인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28페이지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또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론이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인데, 자, 이 이론에 있어서 우리는 1800, 여러분 뒤에서 또 배울 건데 1826년에 취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예. 취넨이란 학자에서 나타나는 고립국 이론이 있습니다. 농촌 경제에 관한 고립국 이론이 나오는데, 이 고립국 이론은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보거든요. 취넨은 그 6가지 재배되는 작물에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지대 모형이 나타나요. 동심원지대, 동심원상의 지대 모형인데 이것을
우리는 응용을 하는데 요거는 얘기했지만 최초의 무슨 이론?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튜인의 요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한 거야?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것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인의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 이 튜인의 이론을 응용해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나타난 이론이 지금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의 우리가 동심원 모형이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모형 또는 동심원 이론이 돼요. 동심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경험적, 여러분 실증 분석한 경험적인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론이 바로 누구? 버제스 이론. 또 최초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 19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처음에 19회 시험에 나왔어요. 처음에 박스를 치고 이 이론 누구 거냐? 버제스 이론 물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나올 때 최초니까 처음 출제한 건데, 그래서 버제스는요, 여기 CBD라고 해요. 중심 업무 지구야.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약어인데, 중심 업무 지대는요, 이 사회, 문화,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핵심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요.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가 뭐다? 점이지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여러분, 점이지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작년에 또 냈어요. 점이지대는 몇 번째 동심원? 두 번째 동심원에 나타나요. 점이지대, 뭐 전이지역, 천이지역 다 같은 말인데 시험에 점이지대로 많이 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위성도시를 나타내는 통근자 지역 또는 통근자 지대인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도시 핵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뭐죠? 동심원상으로 몇 개?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다 5개의 지구로 외연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 최초니까 순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서 밖으로 빠진 순서 꼭 기억해 두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범죄도 줄어들고 빈곤도 외곽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질병도 적어지는, 핵심보다 적어지는 형상이 외곽 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문도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내는데 우선 19회 시험만 내는 게 아니야. 20회도 나오고 지문상 탁탁 나오죠. 20회, 22회, 25회 하여튼 시험에 뭐 많이 나옵니다. 자, 버제스 이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초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뭘로 본다? 우리는 도시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도시 생태학적인 로 접근하죠. 도시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야. 도시 생태학.
자, 이때 여러분 도시의 핵심에 살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밀려나죠. 들어오는 걸 뭐죠? 어떤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야. 이 거주지가 분화가 되거든요. 도시의 핵심에서 거주지가 분화가 되는데 그 분화되는데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침입. 침입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뭐를 할까요? 경쟁을 하고 이 지역이 기존의 주처와 다른 주처로 바뀌는 형상을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생태학적인 용어거든요.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이 과정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바로 버제스가 되죠.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29페이지에 비판을 보면은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일반화를 설명한 거야. 그런데 이 일반화에, 하나의 도시니까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두 번째 한계, 이것도 좀 있는데, 여러분, 도로교통수단. 자,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선장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을 번영을 하죠. 이 동심원 이론, 원을 변형해서 나타난 이론이 1939년에 나타나요. 자, 1939년에 나타났는데 이번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142개 도시에서 이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 이론이 바로 누구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축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또 아까 19회 시험도 박스를 주어지고 그 내용에 맞는 이론 누구냐 출제했고요. 또 23회 시험도요. 호이트도 또 뭐를 또 박스 주어지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론 누구냐 출제했어. 박스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요 이론 같이 묶어서 출제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도 새 이론 다 냈고요. 25회도 새 이론 다 냈고요. 20회 시험도 새 이론 다 냈어요. 하여튼 새 이론 다 냅니다. 그래서 우선 호이트는요, 이 얘기죠. 이것도 도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도시의 핵심은 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 예?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띄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하는데 뭐를 따라서? 교통망, 교통의 축, 교통망.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나왔다 하면 누구? 호이트.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선형,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은 요 교통망 부채꼴 모양은 25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여러분 23회 시험은 요걸 뭘로 출제했냐면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날 보면 이런 형태 쇠기라고 하거든요. 쇠기 형태의 모양을 띈다고 23회는 요걸로 출제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출제한 것이야. 자, 그러면은 고급 주택지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속 교통망축 가까이에는 접근성이 좋고 지가도 비싸.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지역을 형성을 해요. 그럼 그 고급 주택지역 좌우는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지역보다 집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낮은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돼요. 고급 주택지역 좌우는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반대돼요. 상반되기 때문에 고급 주택지역과 반대편
반대편에 뭐다? 입지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것 누구 이론? 호이트 이론이에요. 호이트 이론. 그래서 호이트는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란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보았다. 체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이트는요, 주거 입지의 이 변화와 이동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입지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져요. 자,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인데 거기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또 지문이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에 거기 6번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색깔 있는데 그 6번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을 우리 보완을 했어요. 동심원 이론을 보완했고요. 동심원 이론과 이 선형 이론 두 이론을 또 결합을 해요. 두 이론을 결합하고 동심원 이론을 보완해서 나타난 이론이 1945년에 나타난 누구? 해리스와 누구 이론? 울만. 해리스와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고 해리스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 그럼 요 두 이론은 뭐죠? 이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 근데 이건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다 핵심. 그래서 최근의 신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고요. 이 도심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핵심 이론인데, 그래서 하나의 핵심에서 도시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정답도 물었죠. 그 밑에서 세 번째 131페이지. 자,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뭔다?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 흩어지는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핵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또 한 3번, 작년에 다핵심이론 개념이 정답 물었거든요. 25회 시험 28회는요, 요 3개 다 출제했고요. 20회 시험도 3개 다 출제했어요. 세 이론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요거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이 4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3번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20회, 22회, 20또 6회 출제를 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도심에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지대 지불 능력에 뭐가 발생한다? 차이에서 다핵이 형성돼요. 그리고 요게 좀 많이 나오죠. 특히 요 3번째 요게 한 3번 낸 것 같아. 뭐가 나왔냐 그러면 같은 업종 동종이라고 하죠. 같은 업종의 활동은 상호 집합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한 장소에 모이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집적이야. 여러분 요거 시험에 한번 분산으로 출제해서 분산이 아니라 집적 모이는 거예요. 집적 지향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지역 내에 함께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입지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뭐야? 양립하기 어려운 걸 비양립성,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죠. 요 특히 디귿 느린 요것을 많이 출제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디귿을 3번 출제해요. 자, 135
우리가 2페이지의 그 중간에 다액을 성립하는 요인인데 지금 저희들은 3개만 배웠어요. 시중 교재는 뭐 한 6, 7개 막 나오고 하는데 다 할 거 없어요. 왜? 출제형 교재는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개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냈어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또 3개 다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오면 지문 속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표 2개로 갑니다. 작년에 왔으면 팍팍 찍어줄 텐데. 출제위는 우리 5월 30일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133페이지 지대 직가이로 갑니다. 자, 지대는 여러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요.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 이것을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토지의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이에요. 그럼 직가는 토지 소유.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미래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 화한 총합계를 얘기해요. 자, 직가는 현재 시점의 토지 가격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서 1년 동안 이용한 대가인 지대가 R이다. 또 1년 이용한 대가 또 지대가 얼마다? R이다. 예? 또 1년 이용한 대가의 지대는 또 뭐다? R이다. 근데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의 수입도 뭐야? 영속적, 무한히 영속적으로 발생해. 그러면 1년 요거죠. 요거는 미래의 지대의 수입은 미래 가치입니다. 이 미래 가치를 뭘로? 현재 가치로 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그럼 R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할인율을 R이라고 한다면은 1승, 1년이니까. 그럼 2년 후에 또 할인하면 얼마? R. 1 플러스 R에 2년이니까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오죠. 그래서 토지 가격, 직가, V는 얼마? 1 플러스 R에 1승분의 R. 또 R.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영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야. 이걸 결론에서 계산하면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분모는 지대 수입이 나오고 분모는 우리 할인율이 나와. 그래서 이 직가는 뭐죠? 지대의 분자였으니까 지대에 비례하고 분모 할인율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대와 직가는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면 지대와 직가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대 이론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133페이지 들어가는데 자, 이 지대 이론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원래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되는데 이 학자들의 견해 출제를 하는데 6학자를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6학자만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